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병동은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그 중심에는 과장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푸른 수술복 위로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위엄이 서렸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황금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한치의 망설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수술 실력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에 담긴 것은 오직 환자의 심장, 그 생명의 불씨뿐이었다. 방금 7시간에 걸친 대동맥 박리 수술을 마친 참이었다. 지칠 법도 하건만 서연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술 후 경과 차트를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니터의 숫자들을 훑었다. 바이탈 안정적이군. 수술 후 출혈량 체크하고 30분 간격으로 신경학적 검사 시행해요.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 보이면 즉시 콜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지시를 받는 레지던트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서연의 존재감은 병원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에게 환자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살릴 수 있는 환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야 하는 환자. 그 외의 감정은 사치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녀는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했고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병원에 아무도 없었다. 그저 혜성처럼 나타나 최연소 여성과장 자리를 꿰찬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 의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진해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승리의 샴페인이 터지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라이벌이었던 태아물산을 완전히 인수하셨습니다. 임원들의 아첨 섞인 목소리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냉혹함이 번뜩였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태아물산이라 이제 과거의 이름이 되었군. 다음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다. 진해그룹은 이 나라에 만족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쓰러진 경쟁자의 시체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 안수희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유력 정치인의 딸인 그녀는 지훈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준 존재이자 그의 권력욕을 상징하는 트로피였다. 안수희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아버님께도 정식으로 인정받으시겠네요. 이 모든 게 당신의 능력 덕분이에요. 지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눈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사냥감을 향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아내도 심지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이런 무자비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전처에게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낡고 좁은 자취방, 여자는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았다. 지훈 씨,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 가졌어요. 방금 알았다고요. 여자의 눈에는 애원과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 그래서 뭐? 그 아이가 내 앞길에 도움이 되나? 난 안수희 씨와 결혼할 거다. 네가 가진 그 초라한 것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는 탁자 위에
얼마간의 돈을 던져 놓았다. 이걸로 아이든 뭐든 알아서 처리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그때의 윤서연은 가진 것이라고는 악바리 같은 근성뿐인 여자였다. 그날 그녀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동시에 잃었다. 그리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고 그 슬픔을 도끼 삼아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그날 이후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직 실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 믿으며 칼을 갈았다. 다시 현재 진해그룹의 호화로운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지훈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미칠 영향이 먼저 계산되었다. 어느 병원인가? 한국대학병원입니다. 심장마비 증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치의 말로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훈은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진해그룹의 실질적인 황제였다. 그룹의 모든 비자금과 핵심 기술에 대한 키를 쥔 유일한 인물. 그가 이대로 쓰러진다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안수희, 당신은 여기 남아 손님들을 챙겨. 난 병원으로 가야겠어. 지훈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주치의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약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이식? 당장 준비해.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라도 데려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짜증에 가까웠다. 주치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는 회장님의 상태가 이식을 기다릴 만큼 버텨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응급수술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할 분은 누군가. 지훈이 소리쳤다.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누구지? 당장 불러와. 주치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흉부외과 윤서연 과장님입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분이죠. 하지만 지금 막 대수술을 마치셔서, 그리고 그분 스케줄은 이미 몇 달치가 꽉 차 있습니다. 스케줄? 그딴 게 지금 문제인가?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지훈은 주치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그 윤서연이라는 의사 내 앞으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내 아버지 수술대에 올리게 만들어. 병원장에게 연락해. 진해그룹의 지원이 끊기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기라고 전해. 그의 오만한 명령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그 의사가 바로 자신이 가장 처참하게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한편 과장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윤서연은 응급 콜이 아닌 병원장의 다급한 호출을 받았다. 윤 과장, 지금 당장 내실로 좀 와주게. 아주 중요한 분이. 아니, 진해그룹 강 회장께서 입원하셨네. 서연은 미간을 좁혔다. 진해그룹. 그 이름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 깊숙한 곳에 밝힌 파편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환자 차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평정을 유지한 채 병원장실로 향했다. 병원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우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병원장을 쏘아붙였다. 내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일개과장 하나가 스케줄 타령을 해. 당장 그 여자 윤서연이 누군지 내 앞으로 데려와요. 내가 직접 단판을 짓겠어. 병원장은 진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진해그룹의 막대한 후원금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인물이었다. 강 대표님, 윤 과장은 실력은 확실하지만 성격이 워낙 강직해서 병원장의 변명은 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복도를 가로질러 흉부외과 과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비서가 길을 트고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황급히 비켜섰다. 그는 이 병원도 이 병원의 의사들도 모두 자신의 돈과 권력 아래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금 전 응급실에서 올라온 강 회장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심각한 심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징후까지 보였다. 수술 성공 확률은 30% 미만.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을 때 사무실 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병원장이 윤 과장, 강 대표님께서 나며 곤란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순간 서연의 호흡이 멎는 듯 했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더 오만해지고 더 냉혹해졌으며 성공한 자의 여유까지 두른 남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남자가 이제 환자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차갑게 아려왔지만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강지우는 책상 뒤에 앉은 여의사를 거만한 시선으로 훑었다. 생각보다 젊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하얀 가운이 그녀의 지성을 드러냈지만 그뿐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또 한 명의 기술자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 가난하고 절박했던 뱃속의 아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23의 윤서연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혹은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당신이 윤서연 과장인가? 지훈이 반말에 가까운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강 회장이다. 당신 병원 우리 진해그룹 후원으로 운영되는 거 알 거야.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내일 아침으로 수술 일정 잡아 최고의 팀으로 꾸려. 보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집이든 차든 병원의 연구비를 기부해주든. 그는 수표책을 꺼낼 듯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지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눈빛은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복종적인 시선과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강지훈 대표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훈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무시해버렸다. 환자분의 차트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현재 수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술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의학적 소견을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양심? 지금 나한테 의사 윤리를 설교하는 건가?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몰라서 이래. 확률? 그깟 확률. 당신 실력으로 뒤집으면 될 거 아냐. 황금의 손이라며. 당신 몸값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10배, 100배를 주겠다고. 그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게다가 서연은 그의 분노를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제 수술 스케줄은 이미 3개월 뒤까지 모두 차 있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응급 환자들을 제치고 대표님의 아버지를 먼저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진심이었고 또한 그녀의 복수이기도 했다. 그가 과거의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내쳤듯 그녀는 이제 원칙과 실력으로 그를 막아섰다. 뭐라고? 감히 네가 나한테. 강지우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감히 일개 의사가 자신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병원장, 이 여자 해고하지 않으면 내일부로 진해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어. 당신 병원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병원장이 사색이 되어 서연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을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여기는 시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대표님. 환자의 생명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제 신념이고 이 흉부외과의 제1원칙입니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 급하시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순서라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저는 지금 응급 환자를 보러 가야 해서.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추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훈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다시는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례하군요.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병원장의 끙끙 앓는 소리만 남았다.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자신을 무시한 저 오만한 여의사. 그는 반드시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몰랐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등은 꼿꼿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들어선 그녀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움켜쥐었다. 강지훈. 그 이름 세 글자가 10년 만에 그녀의 입술 밖으로 새어 나왔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이자 지독한 희열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지훈. 강지훈의 분노는 병원장 씨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했다. 그는 병원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오, 원장. 당신 제정신이야? 일개 의사 하나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당신 병원에 쏟아붓는 우리 진의 자금이 연간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지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오 원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강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윤 과장이. 그게 성격이 좀 유별나서 그렇습니다. 실력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황금의 손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지훈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실력? 실력이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주지. 당장 그 여자 해고해. 아니, 내 앞에 데려와서 무릎 꿇려. 감히 내 아버지를
지네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순서를 기다리라고? 그 여자가 의사면 나는 신이라도 될 수 있어. 지훈은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신의 영역마저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다. 오 원장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대표님, 그것만큼은 윤 과장을 해고하면 우리 병원 흉부외과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의사 하나를 보고 버티는 병원입니다. 제발,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훈은 이를 갈았다. 의사 하나가 병원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분노했다. 좋아, 설득해. 하지만 내 인내심도 바닥이 있어. 오늘 안으로 수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진해의 모든 의료기기 지원 계약을 파기하겠어. 당신 병원의 그 번지르르한 새 연구동 골조만 남기고 뜯어가게 될 줄 알아.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진해그룹은 실제로 그럴 힘이 있었다. 오 원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 병원장실을 박차고 나간 사이 그의 아내 안수희가 병원에 도착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마치 병문안이 아니라 패션쇼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계획이 일개 의사 때문에 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의사란 그저 높은 보수를 받는 기술자에 불과했다. 안수희는 곧장 흉부외과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가장 바빠 보이는 간호사를 붙잡고 고압적으로 물었다. 여기 과장 윤서연이라는 여자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오라고 해. 그녀의 요란한 목소리와 화려한 차림새에 병동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지금 회진 중이십니다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때 마침 윤서연이 레지던트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환자분 상태는 서연이 차트를 보며 지시를 내리던 순간 안수희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윤서연이야? 안수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 잡지에서 강지훈의 약혼녀라며 화려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의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호자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안수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보호자? 내가 누군지 몰라? 진해그룹 강지훈 대표 아내 안수희야. 당신 지금 우리 아버님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틴다며? 미쳤어?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병원 복도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환자분의 상태와 수술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강지훈 대표님께 의학적 소견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안수희를 지나쳐 가려 했다. 안수희는 그런 서연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고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 이게 지금 감히 누굴 무시해? 돈이 부족해? 얼마면 돼? 1,000만 원, 1억. 서연은 안수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의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안수희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노골적인 무시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건방진. 너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내년 의사가운 당장 벗겨버릴 수 있어. 서연은 안수희를 잠시 응시했다. 그 눈에는 동정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렇게 해보시죠. 하지만 지금은 제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분을 상대하느라 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서연은 안수희를 돌아보지도 않고 레지던트들을 이끌고 병실로 향했다. 안수희는 복도 한가운데서 치욕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이 소동은 즉시 오 원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결국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진해그룹의 자금줄이 걸린 문제였다. 이사회실에는 병원 임원들이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고 강지훈 역시 상석에 앉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오 원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윤 과장, 강 회장님의 일은 우리 병원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물론 윤 과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번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이 끼어들었다. 특별한 상황? 내 아버지가 VIP라는 게 특별한 상황이지. 윤서연 씨, 당신 의사 맞아?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서연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스크린에 강 회장의 차트를 띄웠다. 이것이 환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심박 출량 15% 미만. 다발성 장기 부전 진행 중. 이 상태에서 개용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저에게 살인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이어 다른 차트를 띄웠다. 이분은 54세 버스기사 김철민 환자입니다. 3개월 전부터 이식을 대기 중이었고 현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내일 오전 제가 수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성공률은 60%입니다. 그녀는 이사들과 강지훈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강 회장님을 위해 이 환자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강지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 손은 환자의 재산을 저울질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메스입니다. 제 원칙은 환자의 위급함과 생존 가능성,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그녀는 자신의 의사가운 깃을 잡았다. 지금 당장 이 가운을 벗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나간다면 제가 스카우트하고 양성한 흉부외과 핵심팀 전원이 저와 함께 나갈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오 원장과 이사들은 사색이 되었다. 진해그룹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심장인 흉부외과 팀 전체가 사라진다면 병원은 즉시 마비될 것이었다. 그것은 병원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윤서연이라는 의사 한 명이 가진 힘이 진해그룹의 돈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저 여자가 자신을 협박했다. 돈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으로 자신의 팀을 인질로 삼아 자신을 굴복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아. 윤서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두고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 그 잘난 원칙. 내가 반드시 부숴버릴 테니까. 그는 문을 부술듯이 열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그의 분노 어린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간 과장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윤서연은 문을 잠갔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녀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굳게 닫힌 문이 그녀의 내면과 외면을 분리하는 경계선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 그리고 안수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두 사람을 연달아 마주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그녀는 책상에 기대어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댔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는지도 몰랐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어야만 했다. 그 지옥 같았던 기억들을 가슴 가장 깊은 곳, 얼음으로 뒤덮인 심연 속에 봉인해 두었다. 하지만 오늘 그 봉인이 깨졌다. 기억은 언제나 가장 아픈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훈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날보다 더 끔찍했던 날. 그의 어머니가 진해 그룹의 안주인이 그녀의 좁아터진 자취방을 찾아왔던 날이다. 안수희와의 화려한 약혼식이 신문 일면을 장식한 직후였다. 그녀는 감히 배신감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 이 천박한 것. 지훈의 어머니는 바닥에 돈 봉투를 던졌다. 서연은 그때에도 낡은 의대생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이 돈이면 네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을 거다. 당장 그 뱃속의 것과 함께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지훈 씨의 아이예요. 그녀의 애원은 지훈의 어머니에게는 역겨운 소음일 뿐이었다. 아이, 그게 정말 내 아들 씨인지도 알 수 없지. 설령 맞다 한들 그 더러운 피가 섞이는 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녀는 경멸의 시선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다시는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존재 자체가 내 아들의 오점이야. 그 모욕감, 그 절망감.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떠나고 며칠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서연은 차가운 자취방 바닥에서 하혈을 시작했다. 뱃속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인 강지훈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119를 눌렀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 유산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도끼였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다시는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강지훈과 그를 조종한 그의 집안을 향한 복수를 다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날부로 얼어붙었다. 황금의 손은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었다. 그리고 오늘 10년 만에 강지훈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또 하나의 도구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자로 취급했다. 그의 오만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서연은 창문에서 이마를 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떨림이 멎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운명이다. 신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 단순히 강 회장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하찮은 복수일 뿐이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복수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 그의 제국, 그의 부, 그의 권력,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깊고 신뢰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KBC 방송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진태였다. 그는 3년 전 부패 정치인의 비리를 취재하다 칼에 찔려 한국대학병원으로 실려왔다. 당시 그는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 직전이었고 모든 의사가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기적처럼 그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다. 그 이후로 김진태 기자는 서연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그녀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김 기자님, 혹시 진해그룹에 관심 있으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진태는 순간 숨을 참았다. 진해그룹은 언론계에서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진해그룹이라. 물론 관심은 많지만 그들은 철옹성입니다. 윤 교수님, 혹시 무슨 일이? 제가 성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면요.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가난한 의대생 시절 그녀는 지훈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그의 아버지가 시키는 잡무를 도운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순진한 마음에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나누는 대화나 서류들을 무심코 보고 들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비자금을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명으로 관리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였죠.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안수희 씨의 아버지 안 의원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에서 불꽃과 물길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자금 세탁 경로일 겁니다. 수학이 넘의 김진태 기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심장이었다. 윤 교수님,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 회장은 제 병원에 제 손에 목숨을 맡긴 채 누워 있습니다. 그는 당분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진해그룹의 심장이 멈춘 지금이 그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의사의 메스가 아닌 복수의 칼날이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태 기자의 목소리에는 전율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제국을 해체해 주세요. 강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세요. 그가 다시는 그 오만한 얼굴로 누구도 짓밟지 못하도록.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강 회장의 상태는 강지훈의 오만한 바람과는 달리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는 불규칙한 경고음을 토해냈고 그때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강철 같은 평정심으로 지휘했다. 그녀는 최고의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과장님,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승합제에도 반응이 약합니다. 레지던트의 다급한 보고에도 서연은 침착했다. 최대 용량으로 증량해 신장 기능 체크하고 CRRT, 지속적 신대체요법 준비해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강 회장의 바이탈 사인 너머 자신이 불을 붙인 거대한 화염을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는 이사회를 박차고 나간 이후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무팀을 동원해 윤서연을 굴복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병원 감사를 압박하고 언론에 그녀의 불통과 오만함을 흘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황금의 손이라는 그녀의 철옹성 같은 명성과 실력 앞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의 경고음이 가장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심정지였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투여. 서연의 외침과 함께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의 전기 충격 끝에 강 회장의 심장은 간신히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찍힌 뇌파는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지친 기색으로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지훈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심정지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진해그룹의 모든 비밀 금고가 영원히 잠긴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패가 사라진 것이다. 깨어나야 해. 반드시. 그가 절규하듯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로서 생명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날 밤 9시 정각 KBC 방송국의 프라임타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병원 VIP실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이 TV 화면이 바뀌었다. 김진태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KBC 탐사기획 프로메테우스의 불, 진해그룹의 검은 금고를 추적하다. 방송은 충격적이었다. 김진태 기자는 윤서연이 흘려준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명부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내역이 일부 공개되었고 불꽃과 물길이라는 코드명으로 운영된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정적인 한 방은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안수희의 아버지 안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였다. 방송이 나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진해그룹, 프로메테우스, 안 의원 비자금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강지훈은 TV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정보가. 그는 미친 듯이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진해그룹 본사와 안 의원의 의원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강지훈이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본사로 달려갔을 때 로비는 이미 검찰이 통제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파란색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실려 나오고 있었다. 멈춰, 당신들 뭐야? 여긴 내 회사야. 지훈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강지훈, 대표님이시죠?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습니다. 조만간 소환조사 받으셔야 할 겁니다. 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언론사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처가가 가장 먼저 칼을 꽂았다. 안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 진해그룹의 비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 역시 사돈기업의 추악한 술수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훈과 강 회장에게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배신은 아내 안수희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남편이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는 병원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사유는 남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뢰 파괴 및 정신적 고통이었다. 동시에 안수희는 그녀가 가진 지분과 아버지에게서 위임받은 지분을 이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강지훈 해임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부패한 남편과 선을 긋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진해그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시체를 밟고 새로운 여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과 사흘 만이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룹의 경영권, 처가의 정치적 비호, 막대한 재산, 그리고 아내까지. 검찰은 그의 개인 자산까지 모두 동결시켰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깨어난다면, 만약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증언해 준다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의사 윤서연뿐이었다. 그는 비참한 몰골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국대학병원의 문을 열었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강지훈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했다. 그는 며칠간 씻지도 갈아입지도 못한 남루한 모습이었다. 한때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맞춤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헝클어져 기름이 꼈다. 핏발선 눈은 공허했으며 그를 알아보는 병원 직원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수군거리며 비켜갔다. 그는 더 이상 진해그룹의 오만한 대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그는 흉보액과 병동복도 가장 구석진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윤서연이었다. 그녀가 중환자실 회진을 마치고 나올 시간, 그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버지가 깨어나야 했다. 아버지만이 이 모든 누명을 벗겨줄 수 있었다. 아버지만이 안수희와 안 의원의 배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빼앗긴 제국을 되찾을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명줄은 윤서연의 손에 달려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윤서연이 레지던트 몇 명과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냉철하고 침착했다. 마치 그녀 주변의 세상에서 벌어진 거대한 폭풍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레지던트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그녀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과장실을 향해 혼자 걸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이었다. 강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 교수, 아니, 윤서연 씨, 제발. 그의 목소리는 껄껄하고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갑자기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가 불과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포효하던 강지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일이시죠? 면회 시간은 지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를 강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 혹은 귀찮은 방해꾼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 차가움이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잃을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서연의 발 앞에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찧었다. 그는 두 손으로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운 자락이 그의 더러운 손에 구겨졌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몇몇 간호사와 환자들이 경악하며 걸음을 멈췄다. 제발,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황금의 손이잖아. 할 수 있잖아. 제발. 그 사람만 깨어나면 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그의 지저분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순서와 원칙을 내세우던 의사의 다리를 붙잡고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모든 것을 걸고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자신에게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던지고 돌아섰던 그 오만한 남자.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도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그 잔인한 남자. 지금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이 모욕적인 연극을 끝내려 했다. 일어나시죠. 당신이 그때였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 날카롭게 다가왔다. 강지훈. 이 더러운 배신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안수희였다. 그녀는 변호사 몇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아마도 지훈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이라도 압류하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리라.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성을 잃었다. 당신 미쳤어? 이 와중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감히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 안수희는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남편이 매달리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격분할 뿐이었다. 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만 매달렸다. 제발, 제발. 안수희는 그 모습에 더욱 치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일어나지 못해. 저 여자가 대체 누군데? 네가 아버지 살려달라고 애원할 사람이 저 여자밖에 없어?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서연의 가운에 밝힌 이름표 흉부외과 과장 윤서연에 멎었다. 순간 과거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과거 시어머니였던 지훈의 어머니가 천박한 의대생년에 대해 불평했던 기억.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 안수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가 이내 잔인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 이럴 수가. 이토록 완벽한 모욕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강지훈, 이 병신 같은 새끼. 너 지금 네가 누구한테 무릎 꿇고 비는지 알기나 해? 지훈은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안수희의 조롱 섞인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는 서연의 차가운 눈. 그게 무슨, 이 여자. 안수희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냐고. 네가 10년 전에 임신시켰다고 버린 그 가난뱅이 의대생. 네가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았던 내 버려진 아내 윤서연이라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강지훈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윤서연, 그가 잊고 살았던 이름. 그가 경멸했던 과거의 오점. 그 가난하고 볼품없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황금의 손,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라고? 그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마치 불에 댄 듯이 그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 그 눈빛은 10년 전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날의 절망 어린 눈빛과 겹쳐졌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가 왜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지, 왜 자신의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진해그룹의 비밀이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 프로메테우스, 불꽃과 물길. 그 단어들은 그가 그녀와 함께 살던 그 짧은 시절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발목을 자른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였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무릎 꿇고 애원한 CEO, 그 의사가 버려진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남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복도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안수희의 광기 어린 폭로가 마지막 메아리처럼 울렸다. 강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윤서연의 차가운 구두 끝에 고정되었다. 그가 짓밟고 버렸던 과거. 그 과거가 지금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전에 가난하고 절박했던 여대생의 얼굴과 지금의 냉철하고 오만한 황금의 손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의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은 자신의 다리에 닿아 있던 지훈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구두 발끝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다. 지훈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애원이 닿았던 그 다리가 실은 복수의 칼날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절망이었다. 일어나시죠.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신의 추악한 과거를 전시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을 지나 경악과 비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안수희에게 향했다. 그리고 안수희 씨, 당신의 남편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안수희는 잠시 승리감에 도취했다가 이내 서연의 눈빛에 담긴 더 깊은 의도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네가 그렇다. 진해그룹의 비자금, 그 모든 비밀을 언론에 터뜨린 것이 바로 이 여자였다. 자신은 그저 강지훈을 모욕하기 위해 진실을 밝혔을 뿐이지만 그 진실이 실은 이 여자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었음을 깨달았다. 지훈이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애원했다. 서연아. 아니, 윤 교수. 내가 잘못했어. 10년 전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아버지만 살려줘. 그게 당신의 복수라도 좋아. 아버지만 깨어나면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서연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강지훈 씨.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얀 가운을 정돈했다. 그가 더러운 손으로 붙잡았던 자리를 털어내는 듯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나는 의사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지훈의 눈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럼 환자 강만덕 씨는 내 환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이 병원의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원칙대로 수술을 할 겁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되었던 김철민 환자의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되면 말이죠. 물론 그때까지 환자가 버텨준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아버지가 언제 다시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 그것은 지훈이 그녀에게 1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아버지가 깨어나 그를 구원해줄 확률은 없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지훈이 절규하며 다시 그녀에게 매달리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강지훈 씨.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복도의 소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가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이건화, 나 강지훈이야. 너희들, 지훈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 검사가 안수희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비웃으며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다. 안수희 씨 맞으시죠?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당신 역시 체포합니다. 안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난 피해자야. 난 아무것도 몰라. 여보, 강지훈, 이 개자식. 그녀의 발악은 수갑 소리에 묻혔다. 한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던 오만한 부부가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의 발치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란히 체포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강 회장의 바이탈이 잠시 안정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뇌사자의 심장 기증이 이루어졌다. 서연은 예정대로 심장 이식 수술실에 들어섰다. 수술대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이자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누워 있었다. 메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수술실 조명이 그녀의 집중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황금의 손은 개인적인 원한과 의사로서의 본분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흉골이 열리고 멈춰가는 낡은 심장이 드러났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의 심장을 제자리에 이식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서연이 이식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두근, 두근.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레지던트들의 환호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강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다. 서연의 예측대로였다. 심정지 당시의 뇌 손상이 너무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아들을 구원할 증언도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생명 유지 장치 속에서 연명하게 되었다. 그것이 서연이 내린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공의의 심판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윤서연은 한국대학병원 과장실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안수희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진해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황금의 손이라고 적힌 명패를 상자에 넣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기쁨 대신 긴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온 전화였다. 윤서연 교수님, 저희가 새로 설립하는 차세대 심혈관 바이오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의 연구와 비전에 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사가 된 순간부터 꿈꿔왔던 수술실 너머의 진정한 목표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윤서연은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잠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들렀다. 한때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그 도시. 하지만 그녀가 지금 바라보는 풍경은 달랐다. 그것은 자신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1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다시 태어난 윤서연이었다.